어제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181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를 유발한 그 관측 이제 외관으로만 관측된 엔진 고장은 명확한 것 같고, 예. 그것이 이제 조류 충돌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우리 그 제보 영상이나 여러 가지로는 전해지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 것으로 현재 그렇고요. 그 사고 원인이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충돌과 화재 상황에서부터 역순으로 지나가면 명확한 부분은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로 활주로를 긴박하게 내려오는 착륙 시도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 이전에 유추되는 엔진 고장이 있었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구조된 2명의 승무원 중 1명이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에 펑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이게 원인 파악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게 차후에 그 생존자 진술이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그 단초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를 가지고 왜냐하면 너무나 좀 위중한 상태의 PTSD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도 브리핑 때 또 어떤 상황적인 충격 때문에 더 자세히 묻지 않으셨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이런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상황에서는 전후 기억을 상실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기억해내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참고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그 충돌 사고로 외란에서의 충돌 사고로 인해서 엔진이 고장 나서 착륙 시도를 서둘렀다는 부분까지의 시나리오는 명확한 부합이 됩니다. 네. 예. 이번 사고가 유독 인명피해가 컸잖아요. 왜 네.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컸다고 보십니까? 그 항공기 사고는 골든타임을 90초라고 합니다. 예. 설계를 할 때부터 항공기가 전체 승객이 50%의 비상구 개수를 활용해서 90초 이내에 탈출하도록 설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공기에서는 소화기 교육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건 필요도 없고 무조건 화재로 이어지는 폭발적인 연소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기 직전까지 빨리 승객이 탈출하는 게 우선인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하늘에 있던 승객이 지금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끝에 부딪히고 폭발하는, 그러니까 피난할 수 있는 여지의 시간이 전혀 없었죠. 네, 그래서 지금 생존자분들도 나중에 그 지금 마킹을 하고 지금 수습을 하고 수습 과정에 그 발굴 작업이라고 합니다. 생존자분들, 수습자분들 그리고 유류품까지 수습된 위치까지 정확히 다 파악을 해서 수거를 하고 나중에 이것들을 제2치들에 다 놓은 다음에 시간을 역순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지금 생존자분 같은 경우도 매우 심각한 복합골절을 얻으셨는데 여굴은 또 화상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체 부분의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제보 영상과 지금 사고 상황이 끝에 벽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거의 동시에 순차적이긴 하지만 동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행기 꼬리 날개가 들리면서 부서지면서 이후에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폭발적인 연소 직전에 동체에서 이탈되면서 그 큰 충격을 받았지만 생명을 구하지 않았나 유추할 수가 있고요. 또 역으로는 그 화염과 같이 휩싸인 상황에서는 승객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순간적이었다고 그런 상황으로 유추가 됩니다.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동체 착륙 과정에서 그 항공유를 좀 버렸다면 혹시 네. 피해가 더 줄 수 있었을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해당 기종은 예. 뒤에 번호가 여러 가지도 있고 똑같은 기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되는 연도마다 틀려지지만 예. 지금 그 전해지는 자료로는 예. 그 퓨얼 덤프 연료를 버리는 그런 과정의 장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전제를 예. 동체 착륙은 마찰열 때문에 날개와 몸체에 가득 담고 있는 연료에 불이 붙으면 화재로 이어지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연료를 소진하는, 그러니까 선의 비행을 해서 연료를 소진한 후에 내려오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엔진 고장 때문에 아무래도 신속한 그 비상 착륙을 판단했어야 되는 연결고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동체 착륙에 말씀하신 사전 조치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선해 비행하는 부분이 시간을 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운행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예. 연료를 소진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운행 스케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제탑에서 그 메이데이 직후에 1분 직후에 착륙 방향을 그냥 그 자리에서 복항을 원래대로 가지 말고 그냥 180도 바꿔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라고 허가를 내줄 정도로 운행 스케줄은 신속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운행 스케줄 말고 선해 비행이라면서 시간을 벌어서 지상 소방대가 동체 착륙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도 필요했을 텐데 이제 그 또한 역시 주지도 못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유추가 됩니다. 네, 지금 관계 당국은 밤새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했는데 아직도 일부 희생자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희생자, 탑승자에서 희생자로 바뀌시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어떻게 우주의 무게보다 가볍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수습을 하면 수습하는 상황은 이게 그 국제선 항공기 사고는 국가 대 국가의 사고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항공기 사고에서 이 조사를 명백히 밝혀서 이런 유사한 사고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구조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망자분들, 희생자분들의 그 구조된 위치, 상태 그 정도를 명확히 파악해서 분리를 해야 하고요. 예. 분리해서 이 상태가 수습이 최대한 가능한 상태로 한 다음에 또 유족의 인계를 위해서 그 신원 파악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 항공기 사고에서는 어떤 망망대해나 산지가 아니고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 사망자로 실종자로 되지 않고 희생자가 사망자로 이렇게 그 수습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시신을 인계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참혹한 현장에서 또 최대한 안정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습 이후에 그런 그 신원을 밝히는 과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예. 이게 보통 그 DNA 대조 작업 이런 걸 거쳐도 네. 48시간 이내 정도에는 수습이 되게 됩니다. 네. 분명히 알아내야 하는 내용이지만 또 네. 유가족들의 마음도 조금 헤아려야 하고 네. 막 서둘러서 할 수는 없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둘렀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 조종사가 조난 신호라고 하죠. 메이데이를 보낸 후에 2분 뒤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 2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급박했던 짧은 시간이었을 걸로 느껴지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브리핑이 그 어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밝혀진 게 3시, 5시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요. 예. 3시 브리핑에서는 상대적인 시간으로 이게 관제탑의 조류 이동 때문에 충돌 경보 이게 1분 후에 메이데이가 나왔고 2분에 예. 충돌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경보와 충돌 사이 사고를 3분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예. 5시 브리핑에서는 이게 이제 조류 이동 조언이라고 이제 경보라고 하면은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고 경보라는 게 마치 정해진 특정한 어떤 공식적인 절차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소지가 있어서 예. 이거를 조류 이동 조언이라는 단어로 바꿨고요. 조언요. 예, 그렇죠. 예. 조언이니까 이게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조종사에게 있던 상황을 알리는 절차였던 거죠. 참고해라, 주의해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1분 후라고 했던 게 2분으로 바뀌었어요. 59분으로. 근데 1분과 2분은 이런 사이는 어떤 문제냐면 59초는 0분이 되는 거고 이제 60초는 1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초 단위가 분 단위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1분 정도의 오차는 무시할 수도 있는 과정이지만 예. 어떤 게 먼저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분 단위로 하면 일단은 메이데이 직후에 3시 브리핑에서는 2분, 5시 브리핑에서는 4분간 이후에 사고가 났는데요. 예. 이 시간이 지금 그 메이데이라는 거는 구조 조난 요청이잖아요. 예. 그리고 명확한 부분이니까 인용을 하자면 생존 그 승무원께서도 어떤 엔진 고장 때문에 착륙 과정으로 들어갔다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예. 근데 그런 이후에 동체 착륙은 우리가 동체 착륙이 바퀴가 없어서 내려온 게 동체 착륙이라는 접근도 있지만 네.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이지만 공식적으로 동체 착륙이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연료 소진이라든지 지상 대응을 확보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착륙을 시도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 절차가 무시가 되고 그대로 동체 착륙을 시도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활주를 넘어서까지 오버런해서 충돌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긴박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FDR을 수거했는데 지금 좀 손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비행 기록 장치죠. 예. 그러면 비행기 자체의 신호, 그다음에 상태, 그다음에 날개 각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엔진이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분명히 남지만 새가 부딪혔다고 기록을 남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부분들은 외부에서의 제보나 영상 자료가 내부의 기록 장치보다 더 명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류 충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서로 대조하고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사고 당시 여객기는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을 하다가 무안 공항의 담장에 그대로 충돌을 했는데요. 이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동으로 안 되면 뭐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지금 조치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종에 대해서 이제 거의 확실하게 지금 그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데요. 예. 일단 엔진이 망가지는 상태가 양쪽으로 하나씩 엔진이 있고요. 엔진마다 유어 펌프 개통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의 엔진이 완전히 실속을 망가지더라도 다른 엔진을 통해서 유어 펌프를 갖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랜딩 기어 자체는 또 보조 동력 공급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 또 수동으로 중력으로 레칫, 톱니 이빨을 풀어서 중력으로 저절로 풀리게 하는 수동 레바 스위치도 부조정석 뒷자리에 위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완벽한 확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항공기는 이러한 3중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바퀴가 내려오르는 시도, 덮개라든가 일부 각도도 전혀 없었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 조종석에서 이거를 완벽히 1차, 2차, 3차 시도까지 확인하는 시도가 있었느냐. 예.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메이데이와 그 조류 충돌 조언 사이에 조류 충돌이 있었다는 걸 끼워 넣게 되면 예. 이게 분단이 심각하면 분도 안 되는 초단위로 연이어서 이어졌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착륙을 시도했는데 예. 그 사이에 랜딩 기어까지 망가져서 랜딩 기어가 3단계까지가 다 했다는 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이. 그러면 그 3단계까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확인할 알 수 있는 거죠.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더불어서 수동으로 조작했을 때 판단 여부는 예. 내부 CVR, 그 조정석에서의 대화 녹음도 별도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적 작동과 물적 작동에 대한 거를 조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게 이게 기계적인 연결고리는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엔진 고장이 랜딩 기어의 고장으로 이어질 확률은 없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해서 인적인 오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인적인 오류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난을 위한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인적인 오류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그 또한 시스템의 에러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풀프루프라고도 얘기를 페일세이프 두 가지 개념을 가지는데 예. 사람이 실수한다고 해서 사고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망가지고 고장났다고 해서 이게 또 사고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장치를 3중으로 갖추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예단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완벽히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잘 했을 거야. 그게 오히려 예단입니다. 예.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것들을 하나씩 지어나가는 과정이 명확한 원인을 남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한번 추정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만약에 그렇습니다. 조작에 뭔가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 네. 부분 또한 추후에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것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조종사분은 예. 주기장 6,800시간, 부기장 1,600시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이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 해당 기종을 대부분 모신 정도의 숙련도가 높으신 거기 때문에 매 순간에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예. 이게 입력되거나 출력되는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면 순간적으로는 냉철한 판단이지만 잘못 입력된 정보 때문에 어떤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짚어봐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이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나거나 또 동체 착륙을 할 때 조종사가 관제탑에 알리고 관제탑에서는 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 사고에서 좀 피해가 컸던 이유로 화재가 꼽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관제탑 측에서 이 화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없었을까요? 지금 해당 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자체 소방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소방차 3대 그리고 소방대원 34명의 인원까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그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착륙 속도를 거리를 그 활주 거리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고 예. 또 소방대책에서만 보면요. 처음에 제가 소방대책 쪽에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표준 작전 절차 SOP가 소방청에서는 이게 범용적이지만 해당 공항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게 작전 절차를 갖춥니다. 그 중에서는 당연히 불시착 매뉴얼이 있죠. 해당 항공기는 조종사의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끝까지 정확히 중심선을 유지하면서 활주로를 다 사용을 합니다. 예. 처음에 내리신 부분은 좀 중간 부분이라고 하지만 완벽히 조정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그랬을 때 소방대는 처음 중간 끝 활주로 3군데 배치를 하게 되고요. 예. 비상착륙 시기에는 그리고 끝부분에 소방과 구조 인력을 가장 많이 강력하게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메이데이 이후에 1분 후에 공항에서 제시하고 기장이 수영했던 착륙 경로가 180도 바뀌거든요. 예. 하나의 활주로에서 1번 정북에서 10도 틀어진 활주로에서 180도 다시 그 위치에서 원래 위치에서 시도하지 말고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 위치에서 바꿔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대책은 사전에 소방대가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180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시간이 안 주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말씀하시는 실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우리네 국내 국적 항공사 착륙 시에도 비상 착륙 시에는 항공기 유리 화재가 매우 높은 확률로 의심되기 때문에 활주로에 미리 소화약제를 뿌려둡니다. 이 소화약제는 이제 폼 소화약제 거품으로써 예. 유리 화재를 효과적으로 끌 수도 있지만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불꽃을 막으니까. 네. 그런데 이 시설을 이제 했다 안 했다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공항에서 어떤 수준의 시설을 갖췄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왜 안 했는지 의문이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소방대 배치 같은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비상이지만 공식적인 동체 착륙의 절차에서는 사전 조치가 모두 누락이 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의문을 가지고 밝혀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오늘 있었던 항공당국의 브리핑에 따르면 그 활주로 1,200m 지점에서 첫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무안공항의 총 활주로 길이가 2,800m였잖아요. 네. 1,200m면은 거의 중간쯤부터 첫 동체 착륙이 이루어진 건데 이게 조금 늦은 거는 아닌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전제가 예. 일단은 랜딩 기어가 내려오고 바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플랫과 스포일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방향으로 예. 한쪽 날개 뒤편에서 세웠다 접었다 하면서 공기 저항으로 줄이죠. 속도를 늦추는 속도를 거죠. 줄이고 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 내리는 하강각을 키워서 압축력을 높이면서 마찰력을 키워서 거리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바퀴가 펼쳐져서 바퀴의 브레이크 기능으로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예. 1200m 지점에서도 충분히 착륙할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예. 네, 그랬을 때 매우 조금 하여튼 이 사고가 되게 매우 특이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싱글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예. 모든 상황의 재난은 한 장소에서 동시에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리스크가 발생을 했는데 예. 그 대책의 여러 겹의 대책이 무너져서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이 재난인데 두 가지의 원인, 여기서는 엔진 고장과 그다음에 랜딩 기어가 랜딩 펼쳐지지 기어이죠. 않은 예. 겁니다. 이 두 개가 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는데 동시에 발생을 연이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예를 들어 지금 랜딩 기어가 왜 안 펼쳐졌는지도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왜 엔진 고장이 났는지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조류 충돌이 예상되지만 그 또한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할 예. 정도로 신중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큼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리스크의 개념이 깨졌는데 예.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시스템적 오류가 부과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 91년도에 대구공항에서 그 착륙 시에 랜딩 기어가 망가지지 않았는데도 펼치지 않고 착륙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기장과 부기장님이 서로 다 랜딩 기어를 내렸다고 판단을 했고 이후에 관제소에도 그다음에 꺼놓은 경보 스위치 때문에라도 그 단계가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그대로 내려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뭐만 엔진 고장만 따져봤어도 조류는 계속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비행기 엔진이 하나 고장 났기 때문에 하나가 또 고장 나지 않고 멀쩡하다는 것도 보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요인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짧은 저고도 선회를 하면서 활주로 상당 부분 약 30% 이상을 넘어서 착륙을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는 랜딩 기어가 내려왔으면 또 충돌 안 할 수도 있는 거리이기도 했다. 그런 부분도 역시 동체 착륙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예. 네. 정말 이번 사례가 특이한 사례긴 합니다만 그리고 네. 말씀하신 그 활주로의 길이도 보통의 상황이라면은 그 지점에 착륙을 해도 전혀 네. 짧은 거리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특이한 사례도 이제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활주로의 길이를 네. 그 기준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을까요? 안전 측면에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구분을 해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그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그 옆에 있던 호수로 빠져서 익사사고가 났다면 예.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호수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교통사고와 상관없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이 유족분들의 피해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분명히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 부딪혔고 화재로 이어져서 사망사고가 이렇게 끔찍한 참사가 났으면 활주로가 더 길었더라면 하는 감성적인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자를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이 다음에 차후에 공항 계획을 세울 때 국제 규정이 어떻든 국내 규정이 어떻든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성적인 요인을 이성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여서 대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건 아무래도 추정의 영역으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여객기가 사고 직전에 48시간 동안 총 8개 공항을 13차례 오가는 운항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좀 무리한 운항 스케줄은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좀 정비 등의 문제는 없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회차로만 들어도 많은 스케줄이었던 예. 것 같고 그러면 그 회차의 그 절차 전후에 상시 정비가 있고 그리고 정기 점검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상시 정비와 정기 점검 이런 것들의 절차가 형식적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도대로 했다, 규정대로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밀도가 매우 높았으면 그 때문에 더 안전한 조치를 추가로 했는지 또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참사 하루 만에 그리고 네.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지금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번 사고가 난 여객기가 어떤 기종인지 구체적으로 네. 좀 특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해당 기종 같은 경우는 그 737, 800 기종이 예. 일단 그 랜딩이 로즈 랜딩 앞부분에 있는 머리 부분에 있는 하나 큰 바퀴하고 그다음에 메인 뒷부분에 2개가 날개 밑에 이렇게 있는데요. 예. 뒷부분 날개 같은 경우는 덮개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말도 있지만 덮개 같은 경우는 이제 없이 옆으로 둥그렇게 접해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덮개가 열리고 바퀴가 나오고 다시 덮개가 닫히는 이런 고장 과정을 더 만들어낸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상황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랜딩 기어가 또 같은 기종이 동일 기종이 바로 연이어 고장이 발생했다면 예. 분명히 더 살펴볼 요인은 되는 겁니다.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게 확증 편향의 위험이라는 게 오히려 이런저런 추정을 모두 배제하기 시작해버리면 먼저부터 배제하기 시작해버리면 그게 바로 확증 편향이 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의 모든 잘못은 없었는데 이건 하나의 조류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게 되면 이런 사고를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고 유사 사고가 있다면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기종이 보잉 737-800인데 기종. 네, 네. 대부분 이제 저비용 항공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종인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선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 국제선이긴 했지만 예. 또 저비용 항공사에도 많이 하지만 우리 국적 항공사, 대형 항공사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학령이 오래됐다는 말도 되지만 오히려 보면 검증이 또 된 기종이다. 그만큼 검증이 네.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의 수도 많이 보고가 되는데 이 기종의 사고율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벗어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에 해외 항공사에서도 이 737-800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랜딩 기어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꾸 추정을 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모든 걸 열어두고 그렇습니다. 기종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항공기 사고가 이렇게 조사가 중요하고 예. 그리고 미 교통안전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협조 차원이지만 거의 주도의 별도의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기 사고는 전체 세계의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하는 이동 수단의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사소한 데이터도 놓쳐서는 안 되고요. 신중하게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 그 기체 랜딩 기어에 이상이 있다는 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닌 거죠. 랜딩 기어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두다 보니까 예. 랜딩 기어가 아예 3단계가 망가지는 건 아예 이례적인 사고고 그 사전에 안전장치들의 고장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랜딩 기어는 다 펼쳐진 다음에 응답 기능도 있습니다. 펼쳐졌다는 걸 확인하는 걸 조종사까지 알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 착륙 때는 역시 관제사의 유관 그 관측도 예. 수반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경고들 고장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심각한 마지막 결과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례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직결되지는 않고 예. 오히려 좀 안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사고 원인을 밝혀낼 핵심 단서로 지금 사고 항공기의 블랙박스가 꼽히는데 비행 기록 장치 그리고 음성 기록 장치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외형이 손상된 채로 수거됐다고 하는데 네. 이러면 해독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일단은 그 내부의 정기적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CVAR 음성 기록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3시 브리핑에서는 음성이 수거가 안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맞습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CVR이 수거가 되고 FDR이 지금 외형 이상이 있다고 지금 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별 이상이 없으면 금방 또 데이터 수집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만약에 내부 데이터를 더 신중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미 교통안전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그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면 그 과정이 되면은 3개월,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예. 지금 국내에서 데이터 접근을 하는데도 짧으면 수일, 길면 한 달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어떤 데이터를 찾아지면 명확하게 그리고 전체 조사 기간을 줄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긴 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또 주변 그 이외의 데이터 수집들도 많이 되고 하는 때이기도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잘 안전하게만 복원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파악돼야 할 부분은 어딜까요? 네, 지금 외부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비행 기록 장치는 하드웨어적인 장치로서 비행기의 내부의 신호 체계 스위치 조작 그리고 날개의 각도, 연료의 소비, 유압의 압력 모든 그 전기적인 데이터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하드웨어적인 오류를 찾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음성 기록 장치 같은 경우는 관제사 간의 내부 대화 내용도 역시 그러니까 조종사죠. 죄송합니다. 조종사 간의 대화 내용도 관제사가 알 수 없는 것들까지 포함돼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인적인 상황의 녹음 장치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상태의 이런 데이터 기록들을 맞춰주면 그러면 관제사와 외부 조건에 맞춰지는 연이어서 명확하게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도 화재에서도 예. 상대적으로 꼬리 위치에 이런 것들을 두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두었고 다행히 수거가 됐습니다. 그 네. 관제사와 조종사 간의 대화는 관제탑에 저장이 따로 얘도 저장이 되는 돼 거죠? 있죠. 그러니까 쌍방이 저장이 되는 거고 그거는 관제탑에서도 벌써 알 수 있는 예. 거니까 미리 수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타임 차트, 분단위 타임 차트를 예. 국토부에서 3시부터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 내부에서의 대화 내용은 관제탑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록까지 있는 부분은 살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베스트셀러 기종이거든요. 네. 향후에 좀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동의를 하실 거고 네.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지점일까요? 해당 기종에 대한 부분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해당 기종이 그 학령이 그래 오래돼서 일부 기종들은 노후로 퇴역하는 단계가 있는 정도인데요. 예. 그렇다고 이제 노후가 반드시 위험하다고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종이 그 예산을 사용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안타까운 사고를 했을 때 노후된 실제로 연령이 오래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고를 겪잖아요. 무슨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킬 때는 그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U자형의 욕조 형태를 띈다 그래서 욕조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의 그래프에서 초기에는 고장률이 높았다가 이게 안정화가 되면서 낮은 고장률을 유지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 다시 고장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끝부분에서 고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유지관리 시스템보다도 더 강력한 교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당길 필요는 없는지 아니면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를 중요한 대책으로 좀 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사고로 정말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유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이게 모자라겠지만 우선 정부와 제주항공 측은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그 삼풍백화점의 생존자분이 지금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런 그 참사는 제주항공 그리고 모그룹 또는 지자체 정부가 한계를 두지 말고 무한의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뭐 지금 현재 보험금 얘기까지 나오고 예. 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범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한의 책임을 지고 공감을 하고 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생존자께서 얘기하신 내용도 보니까 이제 깨보니까 구조돼 있더라고 진술을 했고 그만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후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소통은 가능은 하지만 사고 관련해서 질문도 거의 안 하고 있다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생존자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한 거죠. 그 조사가 좀 늦춰지더라도. 매우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생존자분이 이 사고 조사를 완벽히 하는 것보다 생존자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적극적인 대처도 지금 많이 보여지고 또 대응도 잘하고 계시니까 예. 우리 국민분들이 그런 부분만큼은 충분히 배려하고 같이 공감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다 열어두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고 있는데 네. 기상 환경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당시에 네. 좀 흐린 날씨였는지 아니면 날씨 상황 어떻는지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바닷가기 때문에 돌풍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조금 긴 시간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초기에 화재 이후에 지금 왕성하게 동체가 다 그 연소될 때까지 화염을 보더라도 예. 보통 5m/s 정도만 높게 되면은 이 화염이 눕게 되거든요. 근데 네. 위로 이렇게 오르는 부분에서는 풍향도 낮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기상은 좀 안 좋. 지금 보시면 저 연기가 수직으로 예. 저렇게 뭉게구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일반 바람이 부는 상황이면 저 연기가 위에서 퍼지게 되거든요. 옆으로. 그리고 부는 방에 눕게 되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는 5m/s 이내 정도의 바람이기 때문에 안정된 기상이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후에 돌풍이나 이런 상황은 또 역시 봐야 될 일이지만 예. 대체적인 기상은 좀 안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부가 현장 조사를 위해서 무한공항을 1월 1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은 한 번 우리가 행동을 끊고 숨을 멈추고 면밀히 살펴봐야 될 시간인데요. 1월 1일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애도와 안정의 시간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시간에 더 연장이 된다면 지금은 상업적인 이유, 어떤 다른 뭐
그 지역 사회적인 이유를 다 떠나서 예. 충분히 우리가 수습을 하고 안정된 상황을 거칠 때까지는 날짜는 공식적으로 정했지만 그 뒤로 미루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현장 보존 같은 것도 좀 필요한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장 보존에서는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복원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현장을 보존과 같은 수준으로 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재 조사에서 발굴과 복원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그 희생자 수습부터 시작해서 유류품이나 어떤 망가진 것들의 위치, 각도 이런 것들을 예. 다 파악을 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걸 그럼 데이터화 한다는 데이터화해서 그래서 말씀이시죠? 3D 카메라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놓게 되고요.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그거를 번호를 가지고 창고에 장부를 넣어놨다가 그 위치에 다시 가서 조사를 해보는. 예. 예. 예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시는 게 그 인천에서의 차량 추돌 사고에서도 그런 식으로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화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나리오를 확인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수습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번 사고 발생 원인 중에서 핵심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 조류 충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공항 측에서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알림이라든지 새를 네. 쫓는 장치나 제도,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의문과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확히 공항마다의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매뉴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조류 충돌은 전통적으로 예. 인력으로 쫓는 부분 깃발을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농작물 같은 경우도 호소아비를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항 단위에서는 주변 조류의 생태 특성 그리고 서식지 그리고 심지어 조류가 먹이랑 이런 것들을 삼을 수 있는 농작물 같은 것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무안공항이 조류 관리에 취약했던 점은 뭐냐면 전체적인 물동량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뭐 제주공항, 김포공항에 비해서 물동량이 작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네. 비행기가 덜 띄엄띄엄 뜨고 내리니까 근처에 조류들이 위협감을 느낄 사례들이 적었겠죠. 그런 대책에서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 폭음, 그다음에 레이저를 쏜다든지 또 여러 가지를 개발합니다. 무인 드론, 또 로봇 매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요. 예. 그 조류가 충돌하는 실제 빈도가 0.09%로 그러니까 약 그 4년 이상의 통계를 냈을 때 제주나 김포공항보다 5배에서 7배, 그러니까 지방 국제공항보다 좀 많다. 이런 무안국제공항이 예. 많았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모수가 또 뭐냐면 1만 해와 약 80여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그만큼 작은 거죠. 예. 작은데 전체 횟수는 또 작으니까 작았던 만큼 그 대응이 부실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수준의 퍼센테이지는 높지만 아무래도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 대응을 갖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그 서해안 철새 도래지 인근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떼들이 항상이 많은 것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조류 충돌에 대해서 더욱 특별한 관리가 다른 공항 수준 이상도 필요했는데 여건상 근데 여건은 지금 날려버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 부분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 비용을 막는 것도 투자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도 다른 공항 수준보다 이상의 수준을 갖춰야겠습니다. 예, 이제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는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 반복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분 한 분 희생자의 그 생명이 우주 전체 무게보다 가볍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항공사에서 얘기하는 보험금 전액을 내 가족 한 분과 배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진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것 이상의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대응으로 복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복구를 한다면 똑같은 사고를 또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움으로써 그 안전에 대한 것이 지출이 아니고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종사분, 탑승자, 희생자분, 그리고 승자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존엄과 그리고 애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